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현역 최고령 배우였던 고 이순재 씨 추모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문화예술계의 큰 별. 오늘 새벽 문화예술계의 큰 별인 배우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연기에 대한 철학과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거라고 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순재 씨가 2010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을 전하며 애도했습니다. 이순재 씨 한평생 연기에 바쳐왔지만 잠시 정치권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에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에서 당선됐고 민자당 부대변인 등도 역임했지만 정치 생활 8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길은 오직 연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탤런트가 오니까 처음 가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뭐 우리는 버린 동네구만. 탤런트 나오려나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15대쯤 되니까 내가 60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있었던 야당 동료 의원들이 형님 한번 더 해보시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끝이다. 난 내 자리가 있다. 난 8년 동안 이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푸른 것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빨리 난 내 자리로 들어가겠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는데 1992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뭐 정치적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순재 선배님을 제가 몇 번 뵙고 식사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실질적으로 1988년도 그때 이제 중량갑에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4년 동안 지역 골목 누비면서 또 목욕탕에 가서 그리고 뭐 지역의 선술집 다니면서 다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4년을 와신 상담해가지고 1992년도 그때 이제 14대 총선에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사실상 이순재 선배님 국회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도 그 집권당인 민주당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당 내적으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시지 않고 또 야당의 그런 애로 고충 부분에 대해서도 때로는 힘을 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8년을 지냈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순재 선배 볼 때 내가 정치할 때가 내가 제일 힘들었고 스트레스 제일 받았고 그거 어떻게 계속하냐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때 사실상 정계 14대 총선에 들어올 때 그때 MB 이명박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뭐 그리고 손학규 의원 그런 분들이 다 14대 이제 국회 동기들이에요. 그렇게 와서 참 그때만 해도 정치가 살아 있었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이렇게 영원한 우리 배우로서 다시 무대로 돌아간 그런 칭송받는 그런 정말 대선배입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이순재 선생님의 정치적 인연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천남 출범식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일까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전하, 종모,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날부터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농반 진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다 모든 것이 다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지금은 안 나간다.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고.
네, 민주당은 오늘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진행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홍 의원님 비롯해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예, 뭐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당에서 서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의 뜻을 모아서 좋은 정책으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정책의 첫 번째, 그러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게 첫 번째다. 그냥 경청이 아니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갖고 듣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인사말 하면서 경청이 아니라 심청.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자. 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그 정치권이 생활 정치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치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도 직접 참석을 했고 시당 장경태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요. 현재 상임단장은 남인순 의원이 그리고 네. 나머지 한 대여섯 분이 공동단장으로 저도 이제 공동단장 자격으로 참석을 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선거용 아니라고 하시긴 했지만 한강버스가 한많은 버스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저격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뭐 그건 이제 당대표께서 한 얘기고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일부 종묘나 한강버스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뭐 불가피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것은 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하고 네. 특히 시민이나 국민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한강버스 문제라든지 종묘 문제와 관련돼서 그 결과를 떠나서 그 절차 추진 과정에서 조금 더 그 소통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비판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홍 의원님도 서울시장 주요 후보군이신데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또 한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인데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나는 당대표 선거에도 욕심이 없고 지금 총리직 오랫동안 할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나 자천타천 계속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거든요. 요즘 뭐 김민석 총리만큼 세상만사 이렇게 참 꽃노릇해지고 팔자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분은 뭐 자기는 뭐 총리직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뭐 서울시장 민주당 지금 현재 후보군 중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즐기고 계속 고무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만일 내년 6월달 뭐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좋지 않으면 8월달 전당대회가 있을 건데 그때 당 대표 주자로 또 설 수도 있고. 네. 뭐 또 그보다 또 언전에 뭐 박지원 선배님처럼 뭐 바로 다음 대권으로 갈 수도 있고 요즘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 아주 신났어요. 김민석 총리.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저렇게 서울시당 행사에 가서 저런 또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종묘 또 세운 사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뭐 계속 때렸잖아요. 이 좋은 쇠는 강철은 많이 두들겨 맞아야 좋은 쇠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은 끊임없이 지금 단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때리는 것도 뭐 때릴수록 오세훈 시장은 뭐 크게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김민석 총리는 그만큼 행복한 이제 오세훈 고민중이다. 시장이 이제 결론은 이제 강한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행태로 지금 이제 총리 당대표 번갈아 가면서 결론은 서울시장 내년 6.3 이 오세훈 시장을 주저앉히고 탈환하겠다는 그 의지가 대단한 의지가 오세훈 시장은 되는 거죠. 맞을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민주당은 벌써 지방선거에 기치를 올린 걸로 보이는데 이 경쟁자인 국민의힘 현역 지자체장들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와 지지층 결집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계엄 1주기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부터 좀 볼까요? 네, 오세훈 시장은 아직도 윤 어게인, 강성 우파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도 좋냐며 묻고 싶다면서 그 진영과 관계를 정리하는 적임자는 장동혁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들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같은 목소리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당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당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죠. 근데 이제 시기가 되면 그
극우다. 예. 우경화되었다. 그러니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모든 공과 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대로 남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해도 그런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거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게 뭐예요? 매번 고비마다 조국 대표가 저희 당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뭐 보수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까지 토론이 성사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개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용태, 박정원 의원 등 친한계를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자 이런 부류가 있고 또 강성 집토끼부터 잘 잡아야 한다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 준비하는 홍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그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때릴수록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맞으면 아프고요. 잡매의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냐면 오 시장님이나 아니면 박형주 시장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저분들 말고도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수도권에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하고 많이 당선됐잖아요. 그 국민의힘이 지난 그 4년 전에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거의 울고 있어요. 심정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 뭐 지자체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4년여간 달려왔는데 당이 도와주지 않고 뒷다리 붙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박형주 시장이 그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가면은 선거라는 거는 구도가 잡히거든요. 구도라는 게 내년 심판 구도가 다시 내란과 탄핵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심판 구도가 잡히면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안 먹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3년 반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또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석 달 만에 치러진, 그러니까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그리고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구도상 우리가 매우 불리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지금 이 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빨리 당이 강성 극우 세력들하고 절연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그나마 자기들이 소위 그 중도 표심 외연 확장이 가능한데 장동혁 대표가 정가운 목사하고 연대하겠다, 극우부터 챙기겠다, 또 그 황교안 총리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흔들렸거든요. 최근에 일부 우리 민주당도 크게 썩 잘하는 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 정체돼 있는 현상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올라요. 도리어 그 일부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장에 뛰고 있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죠. 그것을 저는 그나마 스피커가 큰 오세훈 시장과 박형주 시장이 대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중도 확장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는 너무나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끊임없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집권 세력으로서 사실상 그 12.3 비상계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벤트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 보수 진영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세력 척결 이 프레임은 내년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아마 이 말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결되고 난 이후에 헌재 파면 결정되고 그래서 대통령도 당을 떠나고 그래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또 우리가 패배했고 그런 가운데 또 특검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사법 절차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민주당에서 왜 내란 세력 척결이라 그러냐. 이거는 이제 그게 바로 내년 6.3 지방선거에서도 완성을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은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 프레임으로 이 공격하는 이 부분은 지지층 결집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게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12.3 어떤 그 비상계엄의 오판 거기에 대한 그 시점 이후로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특히 지난주부터 4선 이상의 중진 3선 의상 또 의원들 재선 의원들 모임 지금 초선들까지 계속 네. 이어서 당이 어떻게 변화 발전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는 것은 뭔가 변화된 결심을 할 때가 이제 다 다가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결심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는지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 무릎 꿇고 반대입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작전을 주도하며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긴급 명령권, 재정 명령권,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엄의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말입니다. 계엄을 실행하기 7달쯤 전에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충암파로 굉장히 단단하게 뭉친 모양새였는데 지금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과연 그랬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사실은 제가 믿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비상계엄을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국회에 출석했었을 때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기타 관련됐던 수방사령관 등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국회에 보통 출석했을 때 특히나 군 수뇌부 군 장성들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군 장성이 당시 국방위원회에 뺨을 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 군사정권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완전 문밀화가 되면서 군인들이 전혀 국회의원들한테 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성들이 나와서 그 주요 장성들, 여인영 사령관도 마찬가지인데 답변하는 태도나 어떤 비웃는 어떤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보다는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자기는 소극적으로 임했고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이걸 주도했고 나는 계속 반대했는데 어떡하냐 나의 명령권자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하게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그런 시도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분열을 넘어서 균열하고 있는 모습, 이게 증인들의 증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언행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조롱하고 욕설을 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니.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피고인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했는데요. 힘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요해.
그러더니 재판부와 조건부로 화해하고 싶다면서 보석으로 풀어달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우리도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네, 이 정도면 변호인들의 기행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이들을 법정 모독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변호인들이 도리어 판사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변호인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상 이런 모습들은 뭐 추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인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시 민주당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소환하는 뭐 그 정치적 내가 떠넘기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동네북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에 있어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인지 혼란스러울 정도거든요. 저는 저 이하상 저 변호사 저분도 법조인인데 과연 저분이 저런 처신과 저런 또 본인의 아무 또 뭐 그런 또 유튜버지만은 저런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어떤 자신이 그 도움이 될 건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저런 부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제 변호인이기 때문에 바로 저런 잔상이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화하고 또 지금 현재 대장동 항소 포기라든지 뭐 재판 중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이 볼상사놓은 그런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 공격을 해도 이런 영상 하나가 그걸 모두 다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행위 자체는 법적 모욕을 떠나가지고 변호인으로서 저는 뭐 저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변호인들의 기행이 의뢰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415만 원 슈퍼챗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요? 제가 좀 그 얘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이게 그 돈벌이 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인이 저렇게 직접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는 거는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번 법조계에서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직접적으로 그 어떤 일정 정도 중요한 그 국가 정치적 논쟁이 되려는 중요한 사안에 변호인단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뭐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직접 유튜브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치적 돈벌이로 그러니까 재판을 돈벌이로 활용하는 것은 이것은 저 법조인 윤리, 그러니까 변호사의 윤리 차원에서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는 이번에 이런 법적 모독 행위에 대해서 감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재가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대한변협이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인들이 이런 일탈 행위를 해서 그 같은 법조인들이 더 법을 준수하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법부를 시체말로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법정을 뭐 시장터 같이 만들어 버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판사는 물론이고요. 거기에 있는 검사, 변호사, 더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모독을 받았던 느낌,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원은 법원대로 법적 조치를 하고 대한변협은 변협대로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해서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변호사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서 지금 판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모독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을 했으니까요. 향후 법적 제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